정부가 원격 의료 시행을 위해서 의료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요, 서비스 산업 발전법을 그 안에 이 야당에 의해서 의료 민영화라고 비판받는 의료 부분에 있어서의 서비스 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각종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걸 갖다가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것은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기 때문에 개별 각 법에 있는 부분을 고쳐야 원격 진료나 의료 민영화라고 비판받는 내용들이 실제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법 개정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나왔는데요. 보건복지부는 7일 의사 환자 간의 원격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는데요. 그동안 의료계와 야권은 지속적으로 원격 의료에 대해서 반대해 왔는데, 복지부는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해 입법 예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참 복지부나 현 정부는 의료 이 분야에 있어서 이 각종 의료업계의 이해관계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부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보입니다. 일단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진료 허용 조항이요, 34조 1항인데 개정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의사와 의료인 간에만 원격 의료가 가능했던 걸 의사와 환자 간에도 가능한 게 이렇게 확대를 해서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 교육, 진단, 처방 등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큰 병원 의사와 시골의 무슨 보건소 소장이라든지 이들 간의 원격 진료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의사가 직접 화상으로 환자하고 계속 이렇게 진료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또 원격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금지해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마련되었는데요. 이는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격 의료에만 의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원격 의료만 하게 되면요, 의사가 환자를 한 번도 안 보고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원격 의료의 대상도 명확하게 했는데요. 의료 전달 체계의 왜곡을 방지하고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답니다.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도서 벽지 주민, 군 장병, 그 다음에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에만 한정을 하고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 응급 의료기관 중심의 상시적, 효과적 관리를 이렇게 시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원격 의료로 인한 의료인의 면책도 마련됐는데요.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책한다는 겁니다. 원격 의료를 하고자 하는 기관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서 이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신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또 하나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복지부가요, 만성질환관리수가 시범사업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화상담의 경우도 약을 처방해 주는 것만 아니면 불법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 전화상담은 원격 의료와 무관하다라고 했답니다. 자, 이 복지부의 담당 과장은 원격 의료에 대한 염려 질문을 받고요, 만성질환 진료 범위 안에 관리 모니터링이 포함된다. 그대로 비대면 관리다. 원격 의료랑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여기 화상을 통한 원격 의료가 아닌, 한마디로 모니터링,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가 어떠냐 저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진료는 초진, 모니터링은 재진 환자다. 이것 자체는 그 안에 진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처방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비대면 관리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성질환 관리는 글자 그대로 관리이며 진료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원격 진료라는 말을 써서도 안 되고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혈압 수치나 혈압 측정 정보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보는 것이라면서 그 수치가 잘 되면 문제가 없지만 특이사항이 보이면 필요하다고 보고 필요하면 전화로 해서 필요사항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그럼 환자가 이야기를 하면 상담과 함께 내원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질환자에 진단되고 이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관리가 잘 돼야지 합병증, 중증으로 발전해서 환자나 의료기관의 부담을 늘어나게 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상담이 그러면 어떻게 수가, 즉 비용이 청구되느냐라는 부분에는 일단 모니터링하고 상담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포함되느냐, 별도 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진료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의료법상의 해석이라면서, 자, 전화로 상담을 하는 것이 진료 처방이 없으니까 진료는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은 불법이 아니고 여기에 의해서 수가도 이렇게 책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관해서 전화로 이렇게 수치만 인터넷으로 보다가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방만 안 하면 진료로는 보지 않지만은 이렇게 이 수가에는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원격 진료를 하기 위해서 의료법을 개정하고요, 전화 상담도 가능하게끔 만드는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부분은요, 한국의 이 의사가 모자랍니까? 의사가 남아 돌고 있습니다. 지금 문 닫는 개인 병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남는 상황에서 왜 굳이 이렇게 원격 진료라든지 전화 상담을 통한 그 일종의 환자에 대한 이런 관리를 하는 부분을 이렇게 크게 보면 진료의 범주에 넣느냐, 물론 진료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전화 상담을 하든 안 하든 돈이 수가가 빠지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 환자는 진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상으로 모니터링해서 처방하고 진찰을 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전화로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거, 이런 것을 이 크게 진료의 범위에 자꾸 포함시키면요, 환자와 의사하고의 거리가 지금 뭐 지방이나 도서백지나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고령자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은 그런 분야에까지도 공공의료, 즉 민간의료에서 수지가 안 맞는 부분을 공공의료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정부 고용 의사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직접 진찰하게 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점점 원격으로, 화상으로, 인터넷으로, 또 전화로 치료에 가게끔 만드는 것이, 한국이 뭐 캐나다나 저기 핀란드나 노르웨이나 이런 것처럼 오지나 격지가 너무 많아서 그러는 겁니까? 땅이 너무 넓어서 그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의료진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까? 자,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의사가 넘쳐나고 의료 설비가 넘쳐나는데 굳이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가,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노력하는가 하는 부분에서요, 솔직히 저도 의료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단계를 밟아주는 쪽으로 정부와 복지부가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진 원장과 더불어서 진행하는 메디컬 세상에서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의사 330명에게 15억을 건넨 리베이트 제약업체가 드러났습니다. 영업직원 160명을 두고 매출을 늘려 의사 자녀를 차에 태워가지고 데려다주고 컴퓨터 수리까지 해줬답니다. 참말로 진짜 부지런한 제약회사입니다.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의 대표와 의사 수백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자사 제품을 팔기 위해서 수년 동안 의사 자녀의 등하교를 돕는 등 개인 심부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의사분들도요, 좀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또 원격 진료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 동의도 끌어내고 이러려면 의사라는 직업에 있어서 유별난, 계급적 특수성을 좀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애들요, 그냥 가면 되지, 차를 갖다가 제약회사 직원들 차로 그래 학교 등하교를 시킵니까? 서울중앙경찰서는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는 조건으로 의사에게 45억대 뒷돈을 거느는 혐의로 A 제약회사 총괄상무 박모 씨를 구속하고 회사 관계자 1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참 많이도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한다고 고생했겠습니다. 박 씨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서울 등 전국 지점에 둔 영업사원 160명을 활용해서 국립대학, 대형종합병원, 개인의원 등 1070곳에 병의원 개설자와 소속 의사에게 현금, 상품권, 골프채 등 45억 원 상당의 금품을 뇌물로 주었습니다. 경찰은 박 씨 등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서 9,4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 임모 씨를 구속하고 3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은 병의원 관계자 330명을 불구속 입건했고요. 이번 사건 검거자는 총 491명으로 단일 사건 중 전국 최대랍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 등은 전국 병의원 개설자에 접근해서 자사의약품을 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처방해주는 조건으로 구두 약정하고 처방 금액 대비 5에서 7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선후 지원금이나 랜딩비 형태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또 법인카드로 인터넷에서 상품권 등 물품을 구매한 뒤 지인에게 물품을 대파는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상품권을 사가지고요, 이걸 갖다가 지인한테 조금 싸게 10만원 주고 샀으면 한 8만원에 팔면 현금이 8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인카드로 현금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가지고 꼬리를 자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뇌물로 주거나, 리서치 대행업체를 설립해서 실제 연구를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의료 관련 연구를, 제약 관련 연구를 한 것처럼 해가지고 회사를 설립해가 그 계산서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해 의사들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답니다. 자, 그런 리서치 회사에서 의사가 마치 도와주고 일을 한 것처럼 해서 돈을 지불한 것처럼 실제로 만드는 거죠. 경찰은 이 같은 방법 외에도 A 제약회사 정직원이 영업사원 160명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의사 자녀를 학교에서 대신 데려오거나 컴퓨터를 고쳐주고 빵을 배달하는 등 노예 수준의 영업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A 제약회사는 연매출이 1,000억 원 정도로 제약업계 4,50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른 제약회사한테도 확대했다는데요. 의사분들 좀 각성합시다. 제약회사야 원래 썩은 판이라 하더라도요.